자, 그래서 한국형 이지머니는 뭘 만들었느냐? 부동산 자산가 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부동산 자산가 공화국.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힘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이라든가, 동원할 수 있는 공권력이라든가, 검찰들이 동원할 수 있는 공권력, 아니면 군인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이런 물리력, 이런 것들이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돈이죠. 힘은 돈에 있죠. 아주 슬픈 얘기지만은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일찍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권력은 그러니까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한편으로는 우픈 얘기죠. 예? 그러면 그거를 사실은 깨는 어떤 하나의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이게 못하겠으니까요. 그렇다면은, 돈이 그러니까 힘이라면은, 근데 돈이 어디에 몰려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부동산에 몰려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몰려있다 보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힘이라든가, 특히 돈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 일정하게 그 기득권이 형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부동산 카르텔인 겁니다. 자, 봐봅시다요. 대한민국의 돈의 흐름을 과거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팬데믹 2년 기간 동안에 땀을 흘려서 일해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은 2년 동안에 100조 원이 안 돼요. 96조 원뿐입니다. 가계의 경우만 국한하면요. 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103조 원뿐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순자산은 가계의 경우에는 2291조 원이나 증가했어요. 이게 증가분이에요. 증가분. 그러니까 절대액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9천억 원에서 1경 2천조 원, 아니 9천조에서 1경 2천조니까 이게 단위가 이게 가다 보니까는 잘 발음이 가네요. 경의 단위입니다. 경. 예? 경이라면 이제 만조 단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2291조 원이 증가했어요. 2년간에요. 예? 그러니까 소득 증가분의 24배인 거예요. 이런데 누가 땀 흘려서 일하고 싶겠어요. 예? 그 월급쟁이들 월급 받아가지고, 예? 월급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자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2,300조 원 증가한 속에서 부동산 자산이 한 1,700조 원을 차지해요. 부동산 자산이. 대한민국은요. 74%가 부동산 자산 안에서 발생을 했어요. 자산 증가에. 예? 주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예? 그럼 이게 현실인 거예요. 국가 전체로 볼 때, 이건 가계만을 놓고 본 거고, 국가 전체로 보게 되면요, 2,800조 원 이상이,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발생을 했어요. 예? 부동산에서요. 2,800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1년의 GDP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한 2,100조 원대 정도뿐이 안 됩니다. 예?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해드려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년간 GDP를 넘어서는 규모예요. 예? GDP를요.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 경제 주체들은 피부로 다 느끼는 거잖아요. 솔직히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자산 중심의 사회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물론 미국도 그렇고요. 자산 중심으로요. 그 땀을 흘려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혁신?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개나 주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 혁신 못하면 힘들게 하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예? 실패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쪽박 차는데. 예? 그렇죠? 모터나 생산활동에다 돈을 운용하냐 이거죠. 부동산에 하는 게 돈을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죠? 자산이 힘이란 말이에요. 자산이. 예? 자산이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 특히 뭐냐? 부동산 자산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까 그랬잖아요. 돈이 권력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화폐가 돈이 권력이다 그랬잖아요. 예? 돈이 힘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돈이 근데 어디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냐? 부동산에 만들어져. 그럼 부동산을 둘러싼 그러니까 거기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이해관계가 거기에 그러니까 몰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은 자산가 공화국이다. 근데 부동산 자산가 공화국인가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근데 이 구조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힘은요, 제가 과거에 얘기했죠. 외환위기 이후에 과거에 그러니까 개발 독재 시절을 넘어가면서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다 시장에다 넘깁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요. 넘겨요. 시장에 넘어갔을 때 시장에서 가장 힘이 있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재벌 자본이었잖아요. 근데 외환위기 이후에 새로운 그러니까는 하나의 이 시장의 권력자가 등장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금융자본입니다. 월가가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월가가 원하는 대로 다 완전히 재구성시키죠. 재구성시킵니다. 대한민국 이 금융 시스템은 월가가 원하는 대로, 월가가 돈벌이 하기 쉬운 구조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국보다 굉장히 허술해요. 문제가 많아요. 미국의 월가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힘이 어디로 갔느냐? 시장으로 갔는데 시장을 지배하는 건 누구냐? 자본인데 자본의 양대축은 누구냐? 재벌 자본, 전통적인 재벌 자본과 금융 자본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존재인 거예요. 현실적으로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는 부동산이라는 걸 개입시켜 보세요. 재벌 기업들, 건설사 하나 이상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사 하나 정도는 다 갖고 있잖아요. 하나 이상은요. 하나 이상 다 갖고 있잖아요. 조금만 기업 성장하게 되면 건설사 하나씩 만들고들 앉아 있잖아요. 그럼 이 힘이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 조직이 재구성돼집니다. 사회 조직이 재구성돼.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게 주로 누굽니까? 모피아를 중심으로 하는 모피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피아가 뭐라 그랬었습니까요? 시장에 그러니까는 주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들을 위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퇴임하고 난 이후에 거기 가가지고 또 계속해서 돈 받아먹고 일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는 이 군인들처럼 무식하게 깡패짓 안 하거든요. 이 정치 군인들, 일반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정치 군인들처럼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실질적인 왕 노릇을 못해요. 힘이 센 곳에 가가지고, 그러니까는 유착돼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는 자기 몫을 챙기죠. 이 모피아라는 것은 광범위합니다. 기재부가 지배하는, 정부 조직법의 기재부의 역할을 봐보세요. 기능을요. 금융위원회 지배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심지어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은행에 가가지고 한국은행 법을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열어보세요. 한국은행이 어디에 이 관리를 가느냐. 기재부 그러니까 경제정책과, 저걸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국토부는 직접 그러니까 장악 안 다니지만은 국토부의 대표적인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정책을 하려면은 기재부가 다 관여를 해요. 왜 관여합니까요? 거기에 그러니까는 세제와 관련된 거, 금융과 관련되어진 거 다 기재부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 보게 되면 꼭 기재부 장관이 거기 참석해서 하는 이유가 기재부의 권한이 거기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국토부 장관에 기재부 출신이 가서 장관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국세청도 기재부 산하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광의의 넓은 의미에서 모피아 집단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요? 검찰 일도 마찬가지고요. 검찰은 이제 그러니까 공권력을 집행하는 어떤 하나의 기구잖아요. 그리고 언론. 이게 그러니까는 건설자본과 금융자본. 부동산은요, 금융자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은 많은 부채를 끼고 존재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죠. 금융은 그러니까 좋은 돈벌이니까요. 좋은 돈벌이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이 프레임을 가지고 최근의 정책을 한번 평가해보자 이겁니다. 최근의 정책을. 자, 부동산 카르텔 논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것만 제가 간단하게 단순화시켰어요. 항상 무슨 얘기합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막 떠들어요.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럼 언론이 막 그냥 펌프질도 해주죠.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렇죠? 얼마 전까지도 계속 그랬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이제 있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걸 이제 수요 공급으로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공급이 부족해서 막 펌프질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공공임대 공급을 또 최소화하죠. 왜 그래요? 공공임대 많이 공급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건설사가 타격을 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기재부에 그러니까 기재부의 목표들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동산 관점이 이거예요. 언론은 이걸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공급을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줘야 된다. 금융과 세제도 지원해줘야 된다. 막 이런 논리를 피잖아요. 예? 집 사기 쉽게 또 이제 금융도 지원해줘야 되고, 예? 건설사들한테는 그러니까 세제도 지원해줘야 되고, 예? 규제도 완화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요?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폭증하죠. 가격이 오르니까는요. 수요가 폭증하니까 또 공급이 부족하다고 또 펌프질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 대비해가지고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잖아요. 네? 우리 가처분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도 부동산 가격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분양가도 굉장히 높이고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또 분양가를 높이고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면 또 시장의 그 주택 가격도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신나는 거지, 건설회사는. 열심히 지어. 예? 계속 지어는 거니까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과잉 공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과잉 공급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좀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요. 최근에 이제 건설사들이 지은 주택 중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라고 윤석열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요. 그걸 가지고 수요 예측에 실패한 걸 왜 지원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요 예측 실패가 아니지요. 수요 예측은 실패할 수밖에 아니, 수요 부족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계속 건설사들은 많이 공급을 해야 돼. 공급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공급 부족하다는 논리가 기본적인 출발한 논리니까요. 그럼 과잉 공급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지요. 가격이 하락하고요. 최근처럼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죠. 네? 근데 그 혜택은, 그게 바로 뭡니까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저거잖아요. 네? 하락하지 않게 하는 그런 개입과 지원이잖아요. 그럼 그 혜택은 누가 봅니까요? 건설사들, 금융회사들, 다주택자들, 고소득층이나 고가주택 소유자들, 언론사들이 혜택을 보죠. 그렇죠? 최근에 윤석열이 얘기했지만 이거 10년 전에 이미 있었어요. 2010년도에 집값 떨어지고 이제 그 당시에 미분양 많이 증가하니까 이명박이 그때 뭡니까? 5조 원 투입해서 4만 채 매수를 해주잖아요. 뭐 일자리에 부정적으로 영향 미치다니, 건설사가 도산하면 뭐 경제에 악영향 미치니, 금융에서도 부실된다니, 뭐 이런 얘기 한 논리 피면서요. 예? 그런데 전 세계에 건설회사들이 만든 주택이 미분양된다고 정부가 나서가지고 집을 사주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봐보세요. 신용시장, 자금시장에는 가격을 개입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금도 지원을 자기가 배분하고 정부가 하고 앉았잖아요. 시장경제? 윤석열 정권 같은 사람들은요, 시장경제는 있잖아요. 시장경제라는 것은, 시장의 논리는 없는 사람한테만 적용하는 거야. 힘없는 사람한테만. 윤석열의 자유 개념은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자유 개념이듯이 시장 논리는요,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거야. 예? 특권층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시장 논리 다, 그걸 개나 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부가 나서서 다 그러니까 해주잖아요. 예? 자금도 배분해주고, 예? 가격도 통제해주고, 다 가격도 예금금리 통제해가지고 예금금리 쭉 내리고 앉아있고, 예? 대출금리 올라가고 앉아있는데,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가 왜 생긴 겁니까요? 왜 생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일본만 하더라도요, 그냥 할인 판매하게 해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장기 하락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일본만 하더라도, 집이 안 팔리면 가격 낮춰서 팔으라 이거예요. 할인 판매하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회사가 공공한 주택이 안 팔려. 상품이잖아요. 상품이 안 팔려. 그럼 가격 낮춰야지 뭘. 팔릴 때까지 낮춰야지요. 그게 시장경제 논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가도 인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이 그러니까는 이 과잉 공급 문제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많이 공급했으니까는 좀 이제 좀 그래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이게 스스로도 자제를 할 게 아닙니까? 근데 정부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침체될 때마다 개입해서 지원해 주게 되면은 건설회사가 뭐더러 수요 예측을 그러니까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냥 계속해서 짓고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많이 남기고, 예? 아니 안 팔리게 되면은 수요가 없으면 정부가 또 나서 사줄 텐데 이게 무슨 시장 경제입니까? 이게 무슨 시장 경제예요? 그렇죠? 자, 최근에 한번 봐보세요. 최근도 미분양 주택의 정부 매입 진행 과정에 대해서 1월 초에 1월 3일 날 이제 국토부가 이제 윤석열한테 업무 보고하면서 신년 보고하면서 윤석열이 그런 얘기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매입해주고 취약층에게 이제 그래서 임차해주라는 걸 검토하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이 다스베이다랑 저기 뉴스공장에서 누굽니까? 갑자기 요즘은 우리 그 유시민 작가가 연말에 다스베이다에 출연해가지고 그거를 이러다 정부가 그러니까는 사달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예언을 했다 그러는데 그 예언 아니에요. 그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언론 보도를 보고서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추측을 하는데, 지난해 10월 24일 날에요. 10월 24일 날에 대한주택건설협회, 이게 뭡니까? 건설회사들, 그러니까 소위 이익단체들이죠. 작년 10월 24일입니다. 10월 24일에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주택경기 침체 해소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국토부에 건의를 해요. 이거 건의하면은요, 언론들에서 이거 일제히 보도합니다. 보도해요. 이 내용을요. 여기 보게 되면은 민간 미분양 주택을 LH나 허그가 주택보증 보증공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공공기관이 공공주택으로 매입을 해주는 것을 해줄 것을 첫 번째 이제 건의 사항에 들어가요. 그리고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 그러니까 주택을 분양받았으면 그걸 이제 지금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투기 저걸로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했었잖아요. 이걸 풀어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투기꾼들이 들어와가지고 수요가 이제 그러니까 살아날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분양이 안 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 예? 자기들 그러니까 자금난 가게에서. 그 다음에 민간의 매입 임대 등록, 민간 임대 등록을 그러니까 조속히 실시해라. 다주택 소유자들한테 그러니까 지원해주라 이거죠. 이걸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했었어요. 여러분 이거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이제 검토가 들어간 거예요. 네? 건설회사들의 이 이익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건설회사들의 이런 이익단체가 이 국토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보게 되면은 정부와 그러니까 친정부 인사들을 이런 데다 갖다 꽂아가지고, 예? 용돈벌이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월 8일 날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느 언론에서 27조 원 이상이 이제 들어간다 하는데, 허그는요, 지금요, 뒤에서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것처럼 전세 그러니까 보증을 했다가 거기에 많이 그러니까 지금 돈이 지출돼가지고 여기 돈이 별로 없어요. 돈 많다고 사람들이 많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LH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는 국토부가 이거 매입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월 8일자에 국토부가 보도자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미분양주택 매입, 이거 그러니까 26조 규모는 아니라는 것이지, 미분양주택 매입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기사가 났는데,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27조가 규모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닌 것 뿐이지, 공공기관이 미분양주택 매입은 그러니까 추진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PF 대출 보증을 이미 그러니까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5조 원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요구한 거를 사실상 다 받아줬어. 다 받아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리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그러니까는
용화대로 올렸으니까는 윤석열이 이런 지시를 한 거예요. 검토를 지시를. 예? 윤석열이야 뭐 이명박 정부에서 한 것들 그대로 거기다 이제 뭐 저기 재판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그랬겠죠. 뭐 대통령님 저기 이거 이명박 정부 때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허그가 아니라 허그는 뺀 거예요. 왜 허그가 지금 뭐냐면 이 임대 보증 저걸로 돈이 많이 이제 나갔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허그는요. 그러니까 LH한테 그래서 이제 이게 그한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는 윤석열이 미분양주택 정부가 매입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이 지시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27조 원이 상회된다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국토부가 여기 대해서 정확한 매입 물량은 미정이다 이렇게 했으니 매입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27조 원을 할 수 있을지 그게 다 그 전체를 다 그러니까 매입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진짜 봐보세요. 작년에 10월 24일 10월 달에 그때 이제 이미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2022년 10월 6일 기사에 조선일보예요. 10월 6일에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이제 제출한 방안을 입수해가지고 이 보도를 하면서 뭐냐면은 현재 LH는 매입 임대사업 대상에서 미분양 아파트는 제외하고 있어요. 예? 이게 엄청난 이 민간 부분들한테다가 특혜를 주고 그러는 거니까는 이 매입 임대 사업은요. 사실 주택시장 공급에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매입해가지고 하는 거나 그걸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거나 공급 물량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새로 건설한 걸 그러니까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하면은 그거는 주택이 좀 공급이 증가할 수 있지만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 뭐라냐면 미분양은 입지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건설업계에서는 적절한 수요 예측에 기반해서 주택사업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건설사들의 그러니까는 유관 연구기관에서 있는 연구원조차도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매입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은 매입해주라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무부서의 정점 꼭대기에 있는 기재부가 국회에다가 올해 예산안을 작년 9월 달에 이제 예산안을 넘기거든요. 그거 심의해달라고 이제. 그렇죠? 국회에다가 심의해달라고. 거기 제출한 거에 의하면은 기재부가 뭐냐면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얼마나 축소시켰냐면요. 6만 6천 채를 그러니까 축소시켰어요. 국회에다가 그러니까 제출한 예산안에. 그래 놓고 나서 그러니까는 뻐젓하게 뻔뻔하게 매입해가지고 공공임대로 그러니까 운영하겠대. 예? 이거는 그러니까는 공공임대주택은 제가 그랬잖아요. 모피아들은 싫어해요. 특권층들은요. 왜? 건설사들이 이게 반하니까는. 근데 지금은 건설사들이 그러니까는 미분양된 걸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는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걸 다 포장을 하는 거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이거를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축소시키면서 내갔던 논리가 뭐였었냐면은 재정 건전성 우려를 얘기했어요. 정부에 돈이 없다 이러면서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뭐 돈이 갑자기 없던 돈이 생겼어요? 예? 자, 이거 봐보세요. 그래서요. 가장 최근의 기사가 1월 10일이니까 어저께자지요. 어저께 이제 그 기사에 보게 되면 맨 밑에 보게 되면요. 국토부가 LH 통해 미분양 주택 사들인다.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이거 주거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언론사들의 역할이 있어요. 이건 과거에 스트레이트에서도 얘기했죠. 건설사하고 언론사가 굉장히 유착되어 있다. 예? 이 기사예요. 근데 실제로 미디어 오늘에서도 건설과 금융자본이 언론을 삼키고 있다. 왜 건설회사하고 금융자본들이 언론사를 그러니까 이 소유를 하려고 할까요? 아까 부동산 카르텔을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시장에는 돈이 그러니까 돈이 지배자 역할을 하는데 돈은 어디서 나온다? 부동산에서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은요. 예? 부동산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도 이제 보도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헤럴드 뭐 그렇고요.
근데 여기 중흥건설이 나오죠. 헤럴드 경제를 중흥건설이 이제 인수를 했어요. 중흥건설이. 이걸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그 정리한 저거죠. 언론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건설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들을 쭉 이렇게 간 거예요. SBS부터 해가지고 SBS 유명하죠. 뭐 태영건설 해가지고 저쪽 맨 끝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광주메일까지. 근데 여기 헤럴드 경제에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거를 뭡니까 각줄 다른 거는 건 뭐냐면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 중흥그룹이라는 게 이게 건설회사를 갖고 있는 저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는 이 회장이 창업주고요. 창업주고 아들이 지금 부회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오너 집안이죠. 계승할. 이 사람이 지금 주택건설협회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헤럴드 경제 회장이에요. 신문사에. 헤럴드 경제. 건설협회 회장이 헤럴드 경제라는 신문사의 회장이라고요. 예?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자, 소위 말해서 재벌 건설 자본, 그 다음에 금융 자본, 그 다음에 뭐냐면 언론가, 그 다음에 모피아, 이쪽이 이제 그러니까 저걸 이제 싸주고 앉았다 이거예요. 근데 건설회사들이 그러니까 언론사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유가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원하는 논리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니까요.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건설회사가 여기에 관여되어 있고 금융자본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매개로 해가지고 먹이사슬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부동산 많이 짓게 하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익을 많이 남기게. 이걸 이제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서포트 해주고, 예?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하다가 만약에 너무 과잉 공급하게 되면은 정부가 나서서 그것도 해결해주고, 이런 식의 논리인 거예요. 이런 식의 논리. 예? 그럼 이 건설회사들은 뭐 하겠습니까? 그거를 지원해주는 정당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 자금도 많이 내놓겠죠.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일본의 자민당이 이 토목건설 회사들하고 유착관계가 유명한 저거 얘기잖아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저렇게 정치가 썩은 겁니다. 예? 자민당하고 일본의 그러니까 이 토목건설, 건설 자본들하고 유착관계는 유명한 저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는 이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특권층들은 그런 것만 그러니까 배워다가 이제 심어놓은 거예요. 대한민국을. 예?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부동산 카르텔인 거예요. 부동산 카르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은 그러니까 그 특권층이 위험할 때는 시장, 그건 개나 주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다 해결해줘. 시장 원리는요, 없는 사람한테만. 최근에 뭡니까요? 대부업체 그러니까 최고금리를 그러니까 28%까지 올린다는 걸 논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최고금리를 낮춰놓으니까는, 항상 이 사람들이 쓰는 게 그거죠. 경제적인 약자층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 대부업체들조차도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잖아요. 시장 원리를 갖다 적용하는 거죠. 그럴 때는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가 된, 그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그러니까는 누릴 권리에서 배제가 된 사람들을 정치가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뭐냐면 그 다음에 시장 원리는 뭡니까? 정글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혹한 대로 밀어넣는 거죠. 정글에다가 밀어넣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뭐 좀 손해를 보려고 할 때는 시장에 의해 가지고 타격을 입으려고 할 때는 정부가 나서 가지고 시장 원리는 다 저거 해버리고, 예? 지금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정부가 매입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춰야지. 그렇죠? 자, 이거 봐보세요. 원희룡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집값 하락을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막 규제를 풀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일부 기자가, 그러면 집값 상승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는, 거래가 실종된 걸 막아야 된다. 아니, 부동산 시장에서요,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부동산은요,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게 되면은 시장에 그러니까는 매도자만 존재하고 매수자는 실종되는 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입니다. 가격이 막 오르려고 할 때는
매물은 다 없어지잖아요. 매물은 없어지고 전부 다 매수자만 존재하잖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거래를 그러니까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집값을 그러니까 사실 집값을 하락하는 걸 막겠다는 얘기고, 그걸로 인해서 집값을 그러니까 사실 반전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말이라고 이게 지금 말입니까? 논리가 이게? 원희룡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잔머리 굴려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헷갈리게 이렇게 말을 그냥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섞어놔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건 지금 거래가 지금 너무 실종되니까 그걸 막기 위한 것이지, 집값 상승은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 같은 연결되어 있는 얘기를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해요. 딴 세상 얘기인 것처럼.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게 기사가 나오니까는 또 밑에 있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언론들은 뭐냐면 돌변한 집주인들 잠시의 사업 껑충, 가격 올릴래요, 금매 거둘래요, 이런 걸로 이제 펌프질 해주는 거예요. 펌프질 해주는 거예요. 예? 이거 펌프질 해주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 시장은 문제는 뭔 겁니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동산 카르텔 논리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거예요. 부동산 가격을 계속해서 이게 올려놓으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게 만든 거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려면 부채를 동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민간부채가 급증한 거 아닙니까? 예? 급증한 거잖아요. 전 세계 최고로 우리가 주요 국가 중에서 계속 지금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 잡고 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160조가 증가했어요. 민간 부분의 부채가요. 예?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최근까지 하게 되면은 팬데믹 기간 때는 1000조 원이 증가했고, 예? 1000조 원이 증가했고요. 이 팬데믹 기간 2년간만 국한하더라도 800조 원이 증가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값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당연히 부채가 오르죠. 부동산은 부채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동산 모래성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잖아. 소득 대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부채를 끌어오면서까지 집을 살 만한 사람들은 다 산 거야. 거의 대부분이. 예? 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뭐냐면은 그 부채까지 끌어올 만한 여력조차도 힘이 버거운 사람들만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 누가 하게 됩니까요? 부동산 거래에 뛰어들어가지고 돈 남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정책들을 봐봅시다. 자,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발표된 거죠. 지지옥션에서요. 전국 아파트 낙찰률이 30%가 붕괴됐어요. 27.5%로 12월달 기준으로요. 낙찰가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죠. 75%까지. 지금 뭐냐면 시장에서는 뭐냐면 집값의 하향 추세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매 시장은. 근데 서울 아파트를 보게 되면 더 하죠. 경매 낙찰률이 20%가 무너진 지가 10월달부터 무너졌어요. 10월달부터. 예? 그리고 뭐냐면은 이 낙찰가율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76.5%까지 이렇게 떨어진 상태고요. 계속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시장의 현 상황이라고요. 지금 금리가 아직도 계속 인상이 남아있는 여지. 그 다음에 소득 대비 부채가 여전히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매 부동산의 낙찰률도 25%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상업시설 이런 거 다 합해가 주거시설 뿐만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이걸 제가 보게 되면요. 가격이 많이 올랐던 곳에서 낙찰가율 변동폭이 커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가격이 오른 지역에서, 예? 가격 하락도 그만큼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예?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자, 이게 미분양 주택 추이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윤석열이 그러니까 집 미분양 매입해주라 할 때 나오는 것이 한 58,000채가 11월 달 기준으로 이제 나온 것이고, 이게 한 달에 최근에 보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10월 달에 비해서 한 11,000호가 증가한 거야. 미분양 주택이요. 예? 이걸 그러니까는 이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은 정부가 이번에 그러니까 매입해줘도 실패합니다. 예? 실패해요. 실패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주요 미분양을 지역별로 보게 되면요. 재밌는 게, 이건 뭐 제가 지역 색깔을 가려는 게 아닙니다. 대구가 제일 많아. 수도권,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도요.
서울은 865채. 네, 대구는 11,700채예요. 수도권을 다 합해도 1370채거든요. 1,300채가 그러니까 더 대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구의 전체 미분양의 영남권의 이 그 미분양이 전체 미분양의 50%를 차지하고요. 지방 미분양에는 61%를 차지해요. 예? 영남에 그러니까는 이 미분양 사태가 특히 심각한 거야. 예? 당연히 뭐냐면 국힘당의 기반이다 보니까 국힘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요구를 한 거죠. 네? 한 거죠. 자, 근데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깡통주택이 이건 이제 뉴스에 MBC 뉴스에 깡통주택이 54%나 된다. 이게 전세 보증보험에 든 그 전세주택 중에서 깡통주택이라면 대출금이 여기 자기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그 부채가 그러니까 전체 저거의 80%가 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허그가 그래서 이런 것들 사고 난 것 중에 그걸 물어주다 보니까는 지금 돈이 많이 비었다는 거예요. 허그는. 예? 그러니까 전세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압박이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요. 예? 집값이 올라가면서 전세가도 같이 올라가고 그랬었으니까 저금리 상황 속에서요. 근데 이게 거꾸로 상황이 뒤바뀌면서 전세 혹은 여기에 갭세도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개인들이 임대사업인데 임대 보증을 가입한 그러니까는 그 임대주택 중에서 부채 비율이 80% 이상인 것이 10만 8천 채나 돼요. 10만 8천 채. 예? 여기서 그러니까는 이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집주인이 뭐 대출받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세입자의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에 대해서 몇 퍼센트 차지하나 이건데 예?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분모가 떨어져도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분자가 똑같아도 이게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출을 그러니까 집주인이 늘려서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생기는 것들이죠.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주택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화약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도 이제 여기다가 다 그림에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지역별로 제가 이렇게 그런 겁니다. 빨간색으로 박스해 놓은 건 뭐냐면 50%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80% 이상 부채 비율이 이게 전부 다 임대 보증에 가입하고 있는 전세들입니다. 예? 허그에 가입돼 있는 허그에 임대 보증에 가입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부채 비율이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전세주택이 80%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지요.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예? 보증금을요. 그 비중이 50%가 넘는 데가 서울, 경기, 인천, 세종, 부산 그리고 광주, 울산 뭐 이런 데가 그러니까 빨간 박스 이런 데가 그렇다 특히 높다는 얘기예요. 저기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전남, 전북도 높은 편이고요. 예? 합계가 평균이 한 56%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이 전국에. 예? 80% 이상. 그래서 깡통주택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단체로 보게 되면 이제 1위부터 30위까지가 보게 되면은 서울의 강서구가 제일 높아서 이게 뉴스에 이게 나왔죠. 강서구에 무슨 일이 있냐 하는데 이건 근데 그 주택 대비가 아니라 그냥 절대 규모를 이렇게 해놓은 거라 가지고 예? 해놓은 건데요. 자, 이게 국회의원 중에서 강서구 국회의원 누구죠?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청와대 비서관도 하셨던 분이신데 변호사이시고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 국회 허그에다가 요구해가지고 한 자료를 제가 얻어가지고 제가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법인들이 그러니까 기업 차원 이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법인들이죠. 법인으로 등록해가지고 그 중에 임대 보증 부채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는요 27만 5천 채나 돼. 아까 10만 8천 채하고 합치게 되면은 거의 한 40만 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크죠. 규모가 커요. 근데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 뒤에 표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부채 비율 80% 이상. 근데 임대 보증에 들었어. 세대수를 보게 되면요. 부산이 많고 부산이 많고요.
2만 7천, 한 2만 8천 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경북, 경남이 많죠. 3만 7천 채 이상, 2만 7천 채 정도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6만 5천 채 정도가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법인 임대 보증도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게 되면 한 53.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임대하고 법인 임대를 합쳐서 계산하게 되면 54%가 나옵니다. 전체 그러니까는 허그에 그러니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가입 안 한 세대 빼놓고는데요. 가입하고 있는 세대 중에서 그러니까는 80%가 넘는 게 54%나 돼요. 54%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은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는 바로 이제 이게 돌려받지 못해서 생기는 불편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불안하잖아요. 거기다 뭐냐면 이제 허구는 그러니까 물어줄 돈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생기는 거냐? 집값이 하락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집값이 이렇게 하락하는 게 시장의 신호란 말이에요.